이래서 그동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냈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전 부총리의 무책임한 모습에 역대급 분노의 일가를 날리는 이진관 판사. 그 현장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법정에선 이른바 최상목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본들과 달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CCTV도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당황했다며 안경을 안 써 잘 안 보였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A4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계엄 문건인데 그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공개된 사본과 달리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이후 줄곧 접힌 쪽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영상이 제시되자 자신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문건의 내용을 봤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이 파편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고요.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안경을 안 쓰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습니다.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특검이 형광펜 강조 표시 등을 볼 때 계엄에 동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 전 부총리는 일관적으로 계엄에 반대해왔다며 항변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그중 하나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 밤 9시 57분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에 반대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말리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총리께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말씀 반려해 보라고 하셨던. 그러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말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최 전 부총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집무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식을 못 갖추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책임을 덜기 위해 그랬냐는 말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말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잡힌 모습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재판부는 오늘 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건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자로부터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안 봐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CCTV 영상을 보면은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접혀있지 않은 채로 문건을 직접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 지적하는 모습을 오늘 중계된 재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최 전 부총리는 기억과 CCTV 영상이 달라 본인도 당황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최 전 부총리는 지금도 문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한 예비비 등이 적혀 있는데요. 최 전 부총리는 쪽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언급한 문건은 법학 전공자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면서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봤던 또 다른 개헌 문건을 두고도 대접견실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안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서 누구와 인사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증언을 아예 거부했다면서요? 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언급한 건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다시 의사를 확인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지금 다 증인으로 나온 인물들의 발언들 또 증언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재판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었지만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과태료를 500만 원씩 부과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부르겠다며 구인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예. 최상무기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제 관점에서는 가장 교활한 고위공직자의 맞아요. 표본이 나는 최상무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최상무기는 완전 묵묵부답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전화 안 받아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니까 최상무기 기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나는. 아, 그렇죠. 이진관 판사가 정말 엄정하게 하니까 또 나 기어 나와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기어 나와가지고 진짜 최악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일단 그동안 최상무기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중요한 개헌 문건 받지 않았다고, 받았는데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로로 3번 접고. 나 그 볼 때마다 민망해 내가. 이 사람 배울 만큼 배우고 고위공직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그 민망한 모습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로 2번 정도. 거짓말. 아니요.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거는 차관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 아니 그러니까 다 거짓말. 진짜. 근데 나 이게 볼 때마다 진짜 내가 다 민망한 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 어떤 형태로 받았냐. 이거는 예상 그러니까 못했겠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거는 말씀 이게 지금 굉장히 난감한 거야. 그렇죠, 근데
박선우 의원이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라고 제시를 하니까 아 그렇게 아니 이지선다는 가능하지. 그래서 세로입니까 하니까 그 와중에 반가운 거야. 이지선다로 줄었잖아. 주간식에서 이지선다니까 객관식이 편하잖아. 세로는 아니에요. 가로. 한 번 더 접었어요. 한 번 더 접었어. 예. 길을 제시해주니까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네. 객관식 나오니까 이제 미치는 거야. 객관식은 내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저 말을 당시에도 물론 믿지 않았지. 예. CCTV가 나와버렸네. 그렇죠. CCTV 보고 옵니다. 빳빳하니. 빳빳합니다. 예. 아예 접히는 적이 없죠. 좀 지나치게 빳빳하죠. 계속 봅니다. 계속. 와 저렇게까지 보나? 저 외우는 거거든요. 한 번 접힌 종이는 저렇게 빳빳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중력이 좋으시네. 잘 읽으시네.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해가지고. 긴박한 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개헌 반대한 거는 다 기억이 나는 완벽하게. 거야. 완벽하게.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쑤셔넣습니다. 진짜 웃긴 거더라고. 다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몇 번 들어갔는지도 기억 안 나고 저때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 기억이 다 안 나.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대통령한테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계속 쑤셔넣습니다. 중간중간에. 그거는 기억이 또 다 나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오실 때 제가 좀 일어서서 반대를 저런 거 기억이 했었는데 일어서서. 이게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CCTV 보니까 또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기억력. 디테일. 전 안경을 안 쓰면 거짓말의 디테일.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적으로 뭐 할 때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래. 저 때는 그냥 기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 기절하든가 울거나 아니면 본인 퍼스널 칼라 찾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너무 비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CCTV 나온 게 결정타였고 그리고 지금 최상무 입장에서는 아니 그전에는 더 기억이 휘발되기 전인데 국회 나왔을 때는 뭐 가로로 접은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다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말장난하고 있고 최상목이 저 문건을 안 봤다고 주장해야 될 이유는 있었겠죠. 그래야지 내란 거 자기는 무관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면은 아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에서는 최상목의 모범 답안인데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임하는 걸 보면서 최상목이 저런 인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에 대한 평가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헌 문건을 보는 최상목의 모습 그리고 저기 있다가 또 가가지고 F4 회의를 또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최한 모습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헌에 동조한 것 같아. 맞죠? 그런데 개헌에 또 반대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 헷갈립니다. 과연 최상무기가 계엄에 동조한 놈인가, 계엄에 반대한 놈인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간혹.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법정에 나와서 그냥 길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짧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최상무기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기용 장관이 이제 퇴실을 했던 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서명 문제로 막 조금 논쟁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부총리가 그 입구 쪽에 서서 제가 일은 하겠다. 근데 서명은 못 하겠다. 이거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야 최상목. 이거 깔끔하다. 깔끔한 거야. 깔끔하다. 일은 하겠다. 일은 하겠다. 하지만
서명이 서명은. 심지어 저거는 그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장관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요거야 최상목이. 네, 최상목 다운 처신이에요. 최상목 그렇지. 저랬을 것 같았거든요. 영원한 세모, 맞아. 영원한 세모, 기회주의, 권력 추종. 그렇습니다. 최상목 다운 그러니까 이 처신입니다. 같은 캐릭터 한덕수와 최상목이 만나니까 서로가 또 서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동등점은 늘 있습니다. 네, 네, 쟤도 똑같이 빠져나가려고 서명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눈앞에서 시키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따르긴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이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에 나의 지위와 불안이 있으니까 맞아. 눈앞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네. 짜증이 났겠죠. 둘 다 아주 미끌미끌한 삶을 살아왔는데 둘이 만난 거야. 둘이 미끌미끌한. 이 새끼 잡으려고 했는데 쑥쑥 빠져나가. 와 요놈은 아주 둘이 안 대단하네. 붙지. 계속 막.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 내가 볼 때는 서로가. 마치 술자리에서 저 둘 붙여놓으면 에헤이 내가 할게. 아 계속 내가 한다. 에헤이 형님 잠깐만. 에헤이 이런 느낌. 예. 최상목답다. 최상목 정말 제 관점에서는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수많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내란에 굉장히 동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지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위를 만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나 본데요. 황당한 얘기들 늘어났어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네, 요 모습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씨는 원래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지경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구나. 네, 국민 생명 앞에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A4를 갖다가 쪽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게 쪽지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목이 쪽지란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쪽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유행처럼. 네. 우리가 A4를 이걸 서류라고 하지 무슨 쪽지라고 합니까? 쪽지는 적어도 한 뭐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종이에 메모를 쓴 거 그 정도를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자기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뭐 바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CCTV를 보면 A4 문건을 받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은 예비비를 확보해라. 국회 예산을 차단해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해라. 이 결국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초반부터 쪽지고 나는 보지 못했고 접혀져 있었고 이런 너무나 이게 CCTV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 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했다, 거부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반대를 했고 서명을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명은 안 하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도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뭐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어서 너 못했지라고 막 반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전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대목, 최상목이 이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마치 대단한 발언을 그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고, 제가 그때 아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알리바이용 발언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난 가능성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게,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나 이거 몰랐어, 이 종이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아침에 뭐 다시 출근할 때 보고 알았어. 근데 거짓말인 게 CCTV로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인정. 네, 죄송합니다. 저 위증은 했습니다. 고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CCTV가 나왔는데도 최상목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쪽지라는 이 어떤 톤다운을 시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실상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으니까 안 보이면은 진짜. 안경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안 봐야죠.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도 놀랬다. CCTV와 달라서. 그러면 CCTV가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건 가공할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의 기억이란 건 조작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이론 방향대로 가공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알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엄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심지어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유일하게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입법부예요. 네. 국회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완전 위협하니까 내가 이걸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거둬들이려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밖에 이 사람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 접힌 것도 기억하고, 그때 박선 의원이 한참 그 국회에서 어떤 세로로 접혔어요, 가로로 접혔어요. 맞아요. 지금 제출한 거 보니까 주름이 없던데 그러면 뭐 다림질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접었고 어떻게 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자기가 문건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는 거는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건 스스로 모순인 걸 알잖아요. 차라리 한덕수처럼 자백을 하던가. 왜 이런 초식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CCTV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러면 구체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발언이 그 이제 신빙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3번을 접었고 쪽지를 뭐 어디다 넣고 누구한테 받아서 바로 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했어요. 만약에 CCTV가 안 나왔으면 계속 저게 진짜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이게 왜냐면 CCTV가 계엄 이 국무회의 하기 거의 직전에 이 설치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 장소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거짓말을 지어낼 때는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짚어주신 대로 일관적인가? 구체성을 띄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종이를 3번 접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주장 끝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받고 왜냐면 접었으면은 이 문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말이 맞겠구나. CCTV가 없었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거 웬걸 CCTV가 튀어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기로에서 한덕수는 나 안 되겠다. 그냥 납작 엎드리자. 이거 잘못 그렇죠. 시인하자. 최상목은 안 되겠다. 내가 한 말도 있고 이걸 뒤집으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한번 그냥 끝까지 관철시켜 보자. 이 선택을 하면서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고 지금 그러는 모습인 거죠. 변호사들은 더 서로 다른 로펌에 썼나 봅니다. 한덕수 변호사랑 최상목 변호사랑 다른 길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고, 저는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을 왜 안 잡아들이는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사람 이러다 지금 저기 김건희처럼 기억 상실 얘기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충격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김영민 의원이 휴대폰 바꾸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바꿨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랬어요, 기록을 보여주면서 바꾸지 않았냐 했더니 바꿨다.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심칩만 갈아 꼈다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황당한 옛날 휴대폰 했었는데.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꾸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폰하고 지금 폰 같이 있으면은 안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그 당시 되잖아요. 논리가 진짜 네. 또 황당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렇다라고 이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불리한 데 있어서는 더구나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세게 지금까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사실 이 배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새벽에 뭘 했습니까? 경제 수장들을 다 불러다가 새벽에 회의를 했어요. F4. F4 회의라고 지칭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율 방어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 믿기 어렵죠. 새벽에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시급하게. 그 쪽지랑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예산 차단해?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러면 하는 총재도 필요하고 금감원장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되니까 이 꼬리를 딱 자르려고 못 봤다 안 봤다. 근데 그 문턱에 본인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이요. 완전히 꼬이고 꼬일 대로 다 이 말을 판사뿐만이겠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아마 초딩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혼재돼 있다, 기억의 파편, 다양한 표현들을 했는데 대부분 이 회피성 답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라는 이 문건 원본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보니까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 추정. 네. 예. 아무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이 존재는 본인은 쪽지라고 처음에 얘기했었고, 이 문건의 존재는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가로로 접었네, 몇 번 접었네, 받았다는 걸 취지로 인정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CCTV 공개되고 나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다 드러난 판인데, 그랬더니 재판에서 했던 얘기가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그 기억이 선택적인지를 밝혀야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기억에 의존한 어떤 사실, 밝혔던 내용, 근데 CCTV로 드러난 진실은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관 판사도 당신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느냐,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최상목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건을 받고 그 가로세로 드립을 했던 거, 가로세로 연구소도 아닌데 어쨌든 가로세로 얘기를 했던 오늘 거. 희한한 드립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 연구소 좋아해요? 아니요. 그 연구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CCTV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빳빳한 문건을 보고 있었잖아요. 접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그런 기억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런 말장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최상목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미 진술을 했어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송미령 전 장관이, 송미령 장관은 지금도 장관입니다. 그렇죠.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일은 하겠는데 서명은 못한다 라고 최상목이 얘기했다라고 송미령 장관이 얘기를 했고, 박상우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일은 챙기겠다, 일은 하겠다라고
최상목이 저기 대접견실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죠. 아니 그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딱 하는 짓들이 그래요. 이 분이요. 그래도 분이라고 저는 붙여드릴게요. 우리가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20대 중반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그 뒤로 쭉 관료 생활했던 분입니다. 경제학 박사까지 땄던 분이고요. 행정 경제 그 분야에서 좀 증권 분야도 빠삭하게 끼고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기억력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공인이 됐다라고 할 만한 분인데 게다가 법전공이기 때문에 또 책임져지 이런 것도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어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도 중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그렇죠. 법전공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민감한 시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주변 분들의 정황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마지못해 일어나지만 내가 한 걸로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도 이것도 공교롭게도 고시생들이 이런 짓 참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형광펜 중요 키워드만 형광펜 표시하는 거 하지만 내가 칠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가 했던 증언을 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고요. 저 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합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고 보통 초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대로 뇌가 작동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뭐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얍삽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비겁하다. 무슨 표현이 나오네? 얍삽 정도를 지금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돼. 진행자잖아요, 그래. 진행자. 너무 실망해요. 기술적으로 좀 봐. 평소 모습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자리가 자리인데. 아니 얍삽싸기도 한데 네, 그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드립까지 이제 시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 그대로 이제 고현준 진행자께서 읽어주신 거를 굳이 우리가 곱씹지 않아도 이거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저도 이제 아내 앞에서 핑계를 대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어휘가 붙어져요. 혓바닥이 길어진다. 그렇죠. 예.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들은 쌔바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 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굉장히 비웃고 있거나 이제 썩소라고 하죠. 그쵸. 어디까지 하는지.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정이었겠군요. 그렇죠. 아까 우리 좀 화면에 나갔는데 어디까지 한번 얘기하는지 드러나 봅시다라는 저 표정으로. 표정이 제 부인의 표정입니까?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내의 표정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는데 저도 말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어휘가 붙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답변 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몰랐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말도 있거든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스럽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여기가 법정이야? 의심스러울 때 네 얘기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의심스러우면 꿀어. 근데 절대 이게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은 너무 전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요. 위증이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위증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위증죄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그렇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저는 이 진술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보여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60대 중반, 초중반이죠 지금. 근데 보통 이제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문건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있는 장면이 지금 안경을 자기가 벗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도 안경을 벗습니다. 보통은 벗으면 더 잘 보입니다. 가까운 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경점에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최상목 전 장관의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파악을 해보면 이분이 저 상황을 보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근시인지 원시인지 근시용이냐 원시용이냐 뭐 혹은 다초점이냐 그건 나옵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이제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안경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일반 육안으로 봤을 때 안경을 벗은 거와 쓴 게 차이가 커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최상목 전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아니 이제 본인이 안 쓰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보고 있긴 보지만 제대로 글씨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는 진짜 이게 벗어야 잘 보이는지 아니면 쓰고 있는 게 더 잘 보이는지 그렇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양절 변호사가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걸 계속 왜 들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잘 안 보여서 계속 왜 들고 있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검증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개변이 통하지 않게 사법부에서 증거를 통해서 CCTV나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접근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기현 판사랑 계속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상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자신도 그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파편이 흩어져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장판사도 최상목 전 총리가 뭐 법학을 전공했는지 그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알지 않냐? 법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라는 취지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목 전 장관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는 또 기억이 굉장히 또렷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 김용현 장관이라든 이상민 전 행정안전 장관한테는 뭐 자기가 원래 너는 그 저 뭐 이렇게 신말 못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서 반대 안 했겠지라고 자기가 꼬집었다라고 하고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왜 반대 안 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얘기는 또 기억을 명확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는 꼭 해요. 제가 일어서서 계엄에 반대는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계속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어. 그리고 한덕수는 찬성하는 거 봤어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 안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에 관한 일은 모르겠다. 선택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우리가 확인하고 봐도 대충의 정리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한 명 더 남았던 증인이 추경호 의원인데 추경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13일 보고되고 27일에 표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돼 있다라는 부분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원 거부를 허용했지만 근데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최상무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추경호. 그렇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가 이 부총리였던 시절, 그리고 당시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진관 판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차례 연속 질문이 갔습니다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정에서 20분 만에 퇴정을 했어요. 추경호 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진관 부장이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예를 들어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줄지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다르다는 게 뭘 다르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상황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바탕에 깔고 이분은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경제부총리까지 했었고 원내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너 살자고 지금 영장 청구된 데서 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맞서도 말을 못하는 거야? 너 진짜로 그렇게 그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 상황에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머지 영장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판사들한테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이면 그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저도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 안 시키는 걸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흔들어 버렸고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상황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고 그 재판에서 웃으면서 그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내란 우두머리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진관 부장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진짜 저 아까 그 썩소가 정말 막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 추경호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을 시켜줬습니까? 공부 잘하고 관료 이런 일만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투표하거나 이렇게 누군가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임명할 때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꼭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국민으로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자신이 이진관 판사의 질문 방식이 어떤지를 다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질문을 어떤 질문들을 막 넘기기도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넘겨버리고 핵심을 찔러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태도를 미리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질문에 말려 들어가거나 원치 않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나중에 또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위증을 고려해서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영장실질 심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피의자니까 당연히 나중에 차후에 기소되면 또 다른 재판 자신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연관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냥 간명하게 얘기하자면 대부분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내란 전국에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도 혹은 청문회에 나와서도 선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 되게 동일한 경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차후에 다 피의자가 되고 다 기소가 되더라. 추경호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확인이 가능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개된 증거들도 제법 있고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말 나온 김에 보자면 뭐 한덕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혹은 뭐 그 전에는 국회에도 불려 나왔었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냥 좀 일괄되게 이들의 어떤 모습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비겁하다. 비겁하다. 사실 오늘도 이진관 부장판사 최상목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 진심이야 이 재판에.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으면은 지금처럼 진행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최상목 쪽지가 쟁점이 됐거든요. 야, 그거 대단했어요. 그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그거를 윤석열이 그때 내란 당일에 최상목 그때 장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의 얘기는 실무자로부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3번. 그렇죠. 하나, 둘, 세 번.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그걸 자기는 제대로 안 봤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냥 A4 용지 직접 접히지 않은 걸로 이걸 직접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 계속 물어요. 참고로 한덕수 재판이고 최상목은 증인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왔는데 기존에 했던 설명과 출입. 자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집중적으로 캐물으니까 당시 이제 CCTV도 여기 영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왜 얘기가 다르냐? 그러니까 또 최상목 그 전 부총리가 아니 기억이 좀 자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다 이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충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종이 3번 접고 이런 거는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진관 부장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무자가 줬고 3번 접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왔다 갔다 하냐. 이게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많은 분들이 경제부총리라니까 경제학과 나온 줄 알았는데 법학과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진관 부장판사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는데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너 그런데 이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정말로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 정당한 재판부에 제대로 배당을 했더라면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최상목을 저희가 법사에 불러서 청문회를 했어요. 여기 쪽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딱 들고 A4라면서요. 이게 쪽지예요? A4가 접으면 쪽지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A4를 접으면 쪽지가 돼요? 근데 아무 말 못하는 거죠. A4를 접으면 쪽지가 아니 A4라며 지네 말로도 근데 이렇게 접으면 쪽지가 되냐고. 그렇게 하고 핸드폰 바꿨다며
그러니까 안 바꿨습니다. 근데 딱 바꾼 거 종이 딱 갖고 와서 네, 맞아요. 바꿨네. 근데 기억나시죠? 바꿨네. 네, 제가 바꿨네. 질의는 딴 사람이 하는데 옆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국민에게. 아, 그럼요. 네, 최상목은 네. 바꿨네. 네. 저도 다 머리 써갖고 추임새를 넣는 거거든요. 네, 바꿨네. 네. 머리 다 써서 추임새를 넣는데 금방 말할 때도 까먹었는데 최상목은 그래서 위증입니다. 여지껏 다 그런 했던 부분들이.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위증인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이렇게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맞습니다. 제대로 안 봤다. 네. 그래서 요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위증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진관 가지고. 판사가 맨 마지막에 증인신문 맨 마지막에 꾸짖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놓고 뭐 이렇게 꾸짖는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맞아. 그래서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 묻는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무서워. 일부 점령하기라도 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동시대 인간이라서 그러니까요. 너도 계엄 알 만큼 아는 것 같고 네.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